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동생들을 도맡아서 돌보고 아이들을 바라만 봐도 좋아한 터라 자연스럽게 유치원 교사로 시작해 어린이집 원장까지 됐네요.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슬아의 아이도 없는 터라 외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모두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아이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아픈 손가락처럼 마음이 쓰이고 더 신경 써주고 싶은 아이들이 덜어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 원생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던 그 아이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저의 딸이 되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의 도망갔던 친모가 나타나서 저에게 돈을 요구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별한 남편이나 저나 아이들을 워낙 좋아한 터라 꼭 아들이든 딸이든 구별 말고 딱 2명만 낳자고 했었는데 저희에게 임신은 너무나도 큰 산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책도 많이 하고 우울증에도 심하게 시달렸지만 그런 저의 곁에서 항상 응원을 해주었던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천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혼자 남은 저는 재혼할 생각 없이 오로지 남편만을 그리워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했답니다. 아이들을 보다 보면 성격도 참 다양하고 성향도 모두 달라서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두 사랑스럽고 바라만 봐도 행복한 아이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고 괜시리 더 챙겨주고 싶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딸이 된 아이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죠. 이제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소연이라고 할게요. 소연이가 어린이집에 들어온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또래에 비해 왜소한 체격의 성격은 소심했고 눈치 볼 상황이 아님에도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다녔죠. 이런 아이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아이임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티가 났기 때문이죠. 다른 아이들은 매번 깔끔한 옷을 입고 등원하는 반면에 소연이는 항상 헌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세탁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원장 선생님, 매번 죄송합니다. 제가 트럭 일을 하다 보니 집에 없을 때도 많아서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데 요즘 어머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애엄마가 도망갔어요. 소연이를 등한시하던 엄마가 남편이 일을 하러 지방에 간 동안 통장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안 간 상태였는데 엄마가 도망가고 아빠는 지방으로 일을 다니니 아이의 상태가 처참했던 거죠. 저를 바라보는 커다란 눈, 작은 코, 앵두 같은 입술, 이토록 예쁘게 웃는 아이를 두고 도망을 가다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동네가 부유하지 못했어도 아이만큼은 성심껏 보살피는 분위기였기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의 아버님께서 죄를 지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원장 선생님, 다음 달부터 소연이 등원이 어렵겠습니다. 네? 왜요? 제가 워낙 한번 지방에 내려가면 며칠이고 있다 보니 형편이 괜찮아질 때까지 보육원에 맡기려 합니다. 보육원이라는 말도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음 달부터 소연이를 못 본다는 생각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버님께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돌봐드릴게요. 원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소연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일 가실 때마다 집을 비워야 하고 그럼 소연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제가 대신 저희 집에서 소연이 돌볼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버님, 소연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가 겪게 될 아픔은 아버님이 훗날 후회할 마음보다 훨씬 커요. 너무 염려치 마시고 저녁에는 소연이 제가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먹고 재울게요. 보육원만큼은 보내지 마세요. 왜인지 모르게 소연이를 이대로 보육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까지 생각하게 된 아버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육원에 보내게 된다면 아버님은 평생 마음의 짐을 갖게 될 것이고 소연이도 성장하면서 많은 원망과 상처를 갖게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혼자 지내는 거 아시죠? 저는 자식도 없으니까 소연이를 제 딸처럼 여기면서 보살필게요. 아버님이 일 끝나고 오시면 그때마다 소연이랑 또 지내고 일 가실 땐 또 저희 집에서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소연이한테 더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 눈물을 쏟아내는 소연이의 아버님을 보면서 저도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부모라고 자식을 보육원에 보내고 싶겠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생때 같은 자식과의 생이별은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소연이의 아버님이 지방으로 일을 갈 때마다 간헐적으로 소연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딸처럼 보살폈습니다.
그 덕분인지 소연이의 성격도 점점 밝아졌죠. 이때 시작된 인연으로 저는 소연이가 다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 노릇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은 당연하게 참석했고 소연이도 그런 저를 무척이나 의지했어요. 그리고 소연이가 대학생에 들어갈 무렵 저는 이제 소연이를 성인으로서 존중해주고 보내줘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덕에 제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클 수 있었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소연아, 어딜 가든 지금처럼 당차고 씩씩하게 나아가.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와. 그렇게 소연이는 매년 어버이날은 물론 스승의 날 그리고 각종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 케이크도 같이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만큼은 아니지만 소연이 아버님과도 오랜 시간을 보내왔고 같이 소연이를 키우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주고받았기에 많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같이 외식을 하는 날 소연이가 말하더군요. 아빠, 그리고 원장님. 이제 저도 다 컸고 두 분이서도 좀 더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분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셨으면 해요. 뭐, 소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님 들으시면 당황하시겠다. 그래, 소연아.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원장 선생님이랑. 아빠, 원장님. 제가 모른 척만 10년을 했어요. 두 분, 저 키우면서 부부나 다름없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연이에게 부단히 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아이의 눈치는 여간 좋은 게 아니더군요. 맞습니다. 저와 소연이의 아버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서로 이를 티내지 않고 열심히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소연이가 알았는지 나서서 아버님과 저희 사이를 부추기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그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이 살기는 어렵지만 천천히 셋이서 살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어린이집 원생이었던 아이의 아버님이 이제 저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느 가족처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셋이 한 집에서 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주말마다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고 소연이가 일하느라 바쁜 평일엔 남편과 단둘이서 저녁 데이트를 하기도 하며 오순도순 살아갔죠. 그리고 소연이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남들보다 비교적 쉽게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비록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회사였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참으로 잘된 일이었죠. 소연이는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받을 때마다 부부여행이니 커플티니 하면서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해주었습니다. 소연이의 전폭적인 지지로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한 생활이 가득하던 때 저희의 일상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어린이집으로 말도 없이 찾아와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당신이 내 딸 친모 행세하는 그 여자 맞아? 네? 누구신지. 누구긴 누구야? 내가 소연이 친엄마인데 왜 당신이 친모 행세를 하면서 다니냔 말이야. 네, 소연이의 친모였습니다. 빨간 파마머리에 까만 선글라스, 그리고 쫙 달라붙는 빨간 바지에다가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흰색 나시탑. 누가 봐도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지 않은 행실. 이 사람에게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과 더불어 괜히 모를 죄책감이 드는 것도 잠시 이런 태도로 갑자기 나타난 소연이의 친모에게 화가 나더군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 냅두고 말이야. 여기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있으니 나가서 얘기하시죠.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나가서 얘기할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나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야. 당신이 지금 애아빠랑 내 딸이랑 셋이서 같이 사는 거 이거 완전히 불륜 아니냐고. 어? 불륜이라뇨?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소연이 한참 어릴 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간 사람이 할 이야기인가요? 도망? 내가 도망갔다고? 웃기시네. 나도 내가 먹고 살 길 찾아간 거야. 이거 왜 이래? 먹고 살 길 찾아간 거라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으면 아이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싫어도 적어도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은 다 하셨어야죠. 어이가 없어서. 당신 같으면 푼돈 벌자고 매번 바깥에 놔두는 남편 두고 애를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 것 같아? 됐고? 앞장서. 너네가 사는 꼴이라도 보게. 흥분한 소연이의 친모를 겨우 어린이집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생각이 없던 소연이의 친모가 아이스커피 한 모금을 삼키더니 갑자기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 아니겠어요? 시원한 커피 마시니까 좀 난데. 아줌마 표정 보니까 아주 놀라서 벙쪘구만? 이게 무슨,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이유는 무슨. 됐고. 아까 들었지. 아직 나랑 남편이랑 혼인관계인 거. 내가 이럴 줄 알고 끝끝내 이혼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야. 아니, 옛날에 애 태어나고 점집을 갔더니 내가 자식 복이 넘쳐난다대? 자식이 점 복이 있다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이혼 안 하고 뻗팅긴 거 아니야. 그 무당 좀 유명한 게 아니더니 이걸 딱 맞추네. 그래서 내 딸이 취업을 했다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제 나도 눈칫밥 좀 안 먹으면서 살 수 있겠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으휴, 이 아줌마 답답하네.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빨라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원. 내가 일부러 아줌마 찾아온 거야. 최후의 카드는 마지막에 써야 하니까. 내 친자식 그니까 소연이 그년이 취업을 했으면 모아둔 돈도 꽤 되지.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까 이혼해 줄 값은 제대로 치러야 할 거 아니겠냐고. 내가 합의 이혼 곱게 해줄 테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0만 원만 준비해놔봐. 맘 같아서는 더 받고 싶은데 나도 애미 노릇은 해야 하니까 최소한으로 부른 겁니다. 아니, 아줌마도 내가 법적으로 없어져줘야 깔끔하게 재혼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 소리 듣고 살라 그래? 내가 이거 소송 걸 수 있는 거 알지? 당신 어린이집 원장이라며. 나 다 알고 왔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상간녀라는 소문 퍼지면 당신 명예고 뭐고 싹 다 날리는 거야. 돈만 잘 준비해주면 내가 깔끔히 사라져서 두 번 다신 안 나타날게, 응? 더 말하지 않아도 계산되지? 이 파렴치한 침몰하는 여자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어디서 소연이가 취업한 소식을 듣고 와서는 번개같이 따라와서 으름장을 놓는 거였어요. 이 여자는 일부러 소연이도 남편도 아닌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가장 잃을 게 많아 보였으니까요. 그 여자가 유유히 카페 밖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이라면 눈 딱 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소연이에게서 이 여자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값이라 생각하면 그리 큰 돈도 아니니 그냥 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자에게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합의 이혼을 하고 두 번 다신 우리 가족 눈에 띄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이혼을 해주겠다더니 바람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이가 없고 분했지만 이대로 끝난 건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지라는 제 생각은 제가 잘못 판단해도 한참을 잘못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500만 원이 생각보다 금방 쓰네. 뭐 해보지도 못하고 다 써버렸지 뭐야. 에이, 돈도 없고 그냥 이혼 소송이나 할까 보다. 아님 아줌마가 700만 원만 챙겨줄래? 저한테 돈 맡겼어요? 500만 원 받으면 평생 안 나타나고 합의 이혼도 조용히 해준다던 사람이 잠수 타더니 이렇게 나타나서 또 돈을 요구한다고요? 실은 말고. 에이, 그럼 우리 친딸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해야겠다. 그게 낫겠지 아줌마? 여자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00만 원이다가 7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예전엔 사기당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했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어보니 사기라는 건 순식간에 당하는 거더군요. 3천여만 원을 뜯어간 여자는 기어코 1억을 부르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저는 좀 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었고 새로 생긴 가족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연이에게서 이 여자를 완전히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내가 딱 한 달만 시간 줄게. 그거 아니면 나도 그땐 소연이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됐다며? 내가 어디 한번 회사 찾아가봐? 이런 엄마 있다는 거 되게 큰 결함인 거 알지? 애 평판 떨어뜨리는 거. 나한텐 일도 아니야. 잘 생각해. 그 여자가 말한 대로 한 달이 남은 시간 동안 1억을 준비해서 그 여자에게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무시하는 게 맞는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1억을 준비해서 준다고 한들 그 여자가 평생 제 앞을 다시는 안 나타날까요? 1억을 주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여자의 돈줄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 텐데 그건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친딸로 협박하는 그 여자가 끔찍하게 싫었지만 소연이가 그 여자를 맞닥뜨릴 상황을 만들기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친딸처럼 키운 소연이를 등지고 평생 안 보고 살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별한 경험도 있는 터라 2번이나 남편을 잃는 삶을 살기도 싫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여요. 소연아, 아무것도 아니야.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봉사활동할까요? 여자가 말한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저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고 저의 심란한 마음을 잽싸게 알아차린 소연이는 걱정스런 말투로 염려해 주었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소연이에게 어떤 상처도 주기 싫었습니다. 친모가 저를 찾아왔다는 말만으로도 소연이에게는 상처와 분노가 상기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지내기를 며칠, 이젠 남편이 눈치를 채더군요. 당신, 소연이가 그러는데 요즘 고민이 있어 보인다던데 나한테만큼은 말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 소연이 친모가 어린이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여자가?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떡해?
어디서 소연이가 취업했다는 소문을 듣고 흥신소라도 갔다 온 건지 일부러 저한테만 찾아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염치도 없이 그 여자가 도대체 왜 온 거래요? 아직 당신이랑 법적으로 혼인관계라고. 제가 상간녀라는 소문 내기 전에 1억을 준비해 오면 당신이랑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해준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여자 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전화번호 바꿔가면서 잠수 탔던 여자예요. 내가 사정사정해서 소연이 엄마 노릇이라도 조금만 해달라고 했을 땐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엄마 노릇 아내 노릇 하나도 안 한 여자가 자식 덕은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말한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제가 돈을 안 주면 소연이한테 찾아갈 모양이었어요. 이를 어쩜 좋아요? 남편과 저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아직 남편과 그 여자는 혼인관계였고 1억을 주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두둑히 받아갈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게 뚜렷한 묘술 없이 그 여자가 요구한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여자는 날이 되자마자 당당하게 어린이집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교양 없고 애들 보이기 나쁘끄러운 옷차림새로 말이죠. 마침 그날이 소풍날이라 저만 어린이집을 지키고 있었던 게 다행이었죠. 나가서 얘기해요. 이거나?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고 말이야. 이럼 섭섭하지. 안 그래? 아, 준비하느라 바빴구나? 그럼 내놔야지. 당신한테 줄 거 없어요. 뭐? 생각 잘하라고 한 달이나 시간을 줬더니 결국 결론이 이거야? 이 여자 안 되겠네.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그리고 그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엄마! 저는 소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여자도 엄마라는 소리에 소연이를 바라보더니 간악하게도 표정을 바꾸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소연이를 불렀습니다. 소연아, 너 내 딸 소연이 맞니? 엄마! 엄마를 외치며 뛰어오는 소연이. 아무리 그래도 친모는 친모였나 봅니다. 4살까지는 친모에 대한 기억이 있을 테니까요. 이것도 제가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와락 껴안는 사람이 바로 저 아니겠어요? 뭐야? 얘, 네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괜찮아요? 이 지지배가 네 엄마가 나라고. 누가 내 엄만데?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고 애 보기 싫다고 도망간 여자가 내 엄마라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아까워. 참나, 이 지지배야. 아무리 그래도 난 너를 낳은 친모야. 기껏 배 아파가면서 낳아줬더니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나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보고 애 지우라 했었어. 알어? 그 소리 듣고도 낳아줬더니 이게 은혜라곤 하나도 모르는 지지배잖아? 뭐? 은혜? 그래, 나 낳아준 거 고맙다고 치자. 근데 누가 낳아달라 했어? 이렇게 책임감 없이 도망갈 거면 차라리 날 낳지 말았어야지. 나 키워준 원장 선생님이 내 진짜 엄마야.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단단히 미쳤구나? 얘 소연아. 엄마가 사연이 있었어. 도무지 너를 키울 수 없는 사연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순순히 물러나겠답시고 온 건데. 너 그런 엄마를 이렇게 내칠 수나 있니? 가족 필요 없다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로 협박하는 거 정말 질린다. 당신이 어떻게 내 엄마야? 엄마라는 단어 입에 올리지도 마. 이게 미쳤나? 얘 소연아. 내가 어디니네 회사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해볼까? 어? 친모 버리고 양모한테 들러붙은 년이라고 하면 퍽이나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되겠다. 그치? 소연이의 친모는 친모라는 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빼낼 수 있는지 사족을 못 써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울 법도 하건만 소연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강단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줌마 맘대로 해봐. 내가 그동안 서럽게 살아온 만큼 다 돌려줄 테니까. 퍽이나 무섭겠다 얘. 그래 두고 보자. 네 친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하고 잘났다 잘났어. 너가 날 닮아서 깡따구 하나는 세구나.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 거라니까. 어이 아줌마 봤지? 얘 이렇게 독한 년이야. 그 후로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어코 친모라는 사람이 소연이의 회사를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당차게 대응하다가도 어느새 낯빛이 어두워진 소연이를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달려가서 회사 밖으로 끌고 나가도 그 여자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회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른지 이제는 제 어린이집 앞에서도 시위를 시작하더군요. 뻔히 친엄마 있는 우리 딸을 회유하고 자식 있는 남편 우습게 알고 이 어린이집 원장이 그런 사람입디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이런 시위가 아이들 교육에 좋을 일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점점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의 어린이집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린이집을 옮기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그렇게 친자식 냅두고 도망갔으면서?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이것 봐요, 여러분들! 여기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 때리네. 저와 소연이 그리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파렴치한 여자는 자신의 행동을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고통 속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이 고통의 뿌리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연이는 평생을 침모의 울타리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자 무기력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아닌 소연이를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운영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친모의 과거 행적을 밝히기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모가 왜 소연이를 버리고 도망갔는지부터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의문이 풀려야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즉시 저는 소연이의 친모를 회유하듯 행동하며 어디에 살고 어디서 일하고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찾기 힘든 것들은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냈고요. 그렇게 친모의 전남편이라는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아낼 수 있었죠. 저는 즉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소연이 친모의 주변 인물을 탐색하고 나니 왜 소연이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죠. 소연이의 친부는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상미라는 사람 아시죠? 뭐고? 아, 그 미친 여자. 기껏 연락 끊고 사는구만. 무슨 일인데 그러는겨? 저 최상미가 낳은 딸의 양모 되는 사람이에요. 뭐요? 양모. 남편이 누군 줄은 알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야, 최상미도 대단하구만. 그 여자 나랑 뭐 혼인신고는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살았던 거기는 한데. 아니, 나랑 이혼하자마자 딴 놈이랑 결혼을 하대. 근데 그 남편이라는 놈은 아는지 모르겠다. 친아빠가 나인구로. 네? 친아빠가 누구요? 혼자님 신일합시고 서둘러서 결혼해갖고 애 낳았다 안 가나? 그거 내랑 최상미 사이에서 생겨난 애기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소연이의 친모, 그러니 최상미라고 하는 그 여자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사실상 결혼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 사이에서 애가 생겼는데 배가 불러오기 전에 조금 더 형편이 나아 보이는 남편을 만났고 남자친구를 버리고 도망치듯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던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은 소연이의 친부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의 지난 남자 이력을 다 확인하면 소연이와 이 여자를 영원히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의 전남친에게 찾아갔습니다. 헤어진 지 이제 2년 정도 된 남자였죠. 최상미라는 사람 아시죠? 저 최상미가 낳은 자식의 양모 되는 사람이에요. 당신 그 여자랑 연락돼? 당장 연락처 내놔. 그 미친 여자가 내 돈이란 돈은 다 갖고 튀었다니까. 하여간 젊었을 때 꽃뱀질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뭐라고요? 그 꽃뱀이 내 통장이며 카드며 다 갖고 튀었다고. 나도 그년 찾느라 고생이야. 연락처 내놔. 엉? 친모라는 그 여자는 어찌나 행실이 불량한지 엮인 사람마다 그 여자와 돈으로 문제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전남친에게 연락처를 주는 대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 돈에 미친 여자야.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남자에 미쳤는데 더 미친 건 돈이야. 조금만 돈 많은 남자 같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 버리는 여자라고. 아 그래? 언젠가 지가 말하더라. 돈 많은 남자 만나게 됐는데 미혼인 척하고 같이 살았다고. 그때 남편이랑 애 버리고 도망쳤다던데 당신이 그의 양모라고? 참나 별. 설마 하고 믿어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돈이라면 남자고 자식이고 다 버리는 여자, 그 여자가 소연이의 친모였던 거예요. 저는 이윽고 여자의 현재 남자친구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오래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안 된 시점은 저에게 찾아와 500만 원을 떼가기 시작하던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랑 연락이 된다. 이 말입니까? 맞네잉. 안 그래도 지가 옛날에 자식 버리고 도망쳤다는디 그 자식이 돈줄 됐다고 신나서 나가더니 그 후로 연락이 안 되는 거요. 이 썩을 년? 나랑 같이 한 짓거리를 생각해야지. 아줌씨, 나는 이를 게 더 이상은 없는 사람인디 나랑 한번 손잡아보겠소. 소연이의 친모는 가장 최근까지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돈이 떨어진 것 같으니 냉큼 도망쳤더군요. 그것도 이제 갓 취업한 자기 친자식을 돈줄로 생각하고 찾아온 거였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작은 회사를 다니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기도해도 모자를 망정 몇 푼 되는 월급을 떼먹겠다고 찾아왔다니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제안에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꼴은 이렇지만 한때는 잘 나갔는디 망해서 이 꼬라지인 거요. 그나마도 그 우라질년이 돈 떼먹었는디 보아하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구마. 이라고는 못 살제. 내가 그 여자가 어떤 사기를 치고 다녔는지 잘 알고 아는 인맥 중에 기자가 있는디 연락처 줘 말어. 이 남자도 여태 소연이의 친모한테 당한 것이 많았더군요. 그럴싸한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이었고 불륜 사이로 만난 여자를 돈 관리하는 회계 직원으로 고용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을 횡령하고 사치를 부리다가 공장 사정이 나날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빼먹을 대로 빼먹고 자취를 감춘 모양이었어요. 그 남자는 도망간 여자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그 여자에게 비슷하게 당한 피해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가 소개해준 기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고 기자는 공장 사장과 저희 이야기를 토대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친모는 순식간에 공개 수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연이의 친모, 아니 최상민은 금세 경찰에 잡혔고 제가 해준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즉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최상민은 이혼 소송을 시작으로 갖가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공금횡령죄, 사기죄 등등. 참 개차반으로 살아온 인생이더군요. 그 여자의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착한 소연이가 태어난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여자의 인생은 막장이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안 드는 그런 막장 인생이었어요. 큰 소송이 워낙 많이 걸려 있어서 이혼 소송으로 청구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연이에게서 끔찍한 친모를 영원히 떼놓을 수 있게 되었고 소연이와 남편의 안색이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밝아졌거든요. 그 여자가 징역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릴 때쯤 소연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 이제 원장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저한테 친모나 양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원장 선생님 뿐이니까요. 엄마, 제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사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큰 언성이 오갔을 때 이후로 소연이에게서 엄마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라고 불렀던 것은 일부러 그 여자를 도발하기 위함임을 알기에 저도 아쉽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소연이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니 진짜 엄마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소연아, 나도 소연이 엄마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소연아, 내 딸, 나도 내 딸 무지무지 사랑해. 그렇게 저는 비로소 소연이의 엄마가 되었고 소연이는 저희 딸이 되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어린이집 원생으로 들어왔던 왜소하고 소심했던 꼬마 숙녀. 괜시리 더 마음이 갔던 내 아픈 손가락. 그때는 원생 중 한 명이었다면 지금은 둘도 없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초월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죠. 저와 소연이는 앞으로도 초월적인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